여러분, 잠깐만요. 이 영상 보시기 전에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만약 여러분이 사위한테 2억 원을 빌려줬는데 그 사위가 여러분을 짐이라고 생각한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이 할아버지의 선택을 보시면 정말 소름 끼칠 거예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꼭 남겨주세요. 그럼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태수는 창밖을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흰머리가 성성해진 72살의 노인이지만 아직도 그의 손에는 50년 넘게 목공일을 한 단단한 굳은 살이 박혀 있었어요. 아버지, 식사하세요. 딸 민경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태수는 천천히 몸을 일으켰어요. 오른쪽 고관절에서 찌릿한 통증이 올라왔지만 이미 익숙해진 아픔이었습니다. 평생을 가족을 위해 살아온 삶이었어요. 새벽 5시면 어김없이 일어나 목공소로 향했고 밤늦게 돌아와서도 집 수리할 곳이 있나 둘러보곤 했죠. 아내 순이와 함께했던 그 시간들이 가장 행복했습니다. 하지만 그 행복은 오래가지 못했어요. 3년 전 순이가 갑작스럽게 쓰러졌을 때의 일이 아직도 생생했습니다. 병원 복도에서 의사의 차가운 선고를 듣던 순간 태수의 세상은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어요. 폐암 말기입니다. 길어야 6개월. 그 뒤로는 혼자만의 시간이었습니다. 넓기만 한 집에서 혼자 끓인 된장찌개를 먹으며 수녀 나눴던 대화들을 되새김질하는 날들이 계속됐어요. 그러다 지난 겨울 빙판에서 넘어져 고관절을 다친 뒤로 모든 게 달라졌습니다. 아버지 혼자 계시면 안 돼요. 우리랑 같이 사시죠. 민경이 그렇게 말했을 때 태수는 마음 한편이 따뜻해지면서도 동시에 무거워졌어요. 감사함과 부담감이 뒤섞인 복잡한 마음이었죠. 괜찮다. 나야 뭐. 아니에요. 아버지가 계시면 우리도 든든해요. 지우도 외할아버지 보고 싶어 해요. 결국 태수는 딸의 집으로 이사하게 되었습니다. 아들 대신 딸과 함께 살게 된 것이 조금 어색하기도 했지만 손녀 지우의 밝은 웃음소리가 집안을 가득 채우니까 마음이 한결 나아졌어요. 하지만 진짜 문제는 따로 있었습니다. 사위 윤성호였어요. 성호는 이직을 이유로 서울로 올라왔는데 태수와 마주칠 때마다 어색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인사는 정중하게 했지만 그 안에 진짜 마음이 담겨 있는지는 의문이었어요. 안녕하세요, 아버님. 성호가 회사에서 돌아와 인사할 때마다 태수는 그 시선이 불편했습니다. 예의는 차리고 있지만 어딘가 부담스러워하는 기색이 느껴졌거든요. 어느 날 저녁 태수는 거실 한쪽에 앉아 성우를 지켜봤습니다. 성우는 노트북을 펼치고 일에 몰두하고 있었는데 태수가 움직일 때마다 힐끗힐끗 시선을 주는 게 느껴졌어요. 내가 불편한 건가? 태수의 마음속에서 작은 의문이 자라나기 시작했습니다. 민경은 맞벌이로 바쁘다 보니 집안일에 신경 쓸 여유가 많지 않았어요. 그래서 태수가 자연스럽게 이런저런 집안일을 도맡게 되었죠. 지우야, 학교 다녀와서 손 씻었니? 네, 외할아버지. 지우만은 태수를 진심으로 반겨주었습니다. 학교에서 있었던 일들을 신나게 떠들어대고 태수가 만들어주는 간식을 맛있게 먹었어요. 하지만 성호는 달랐습니다. 태수가 청소를 하거나 설거지를 할 때면 성호는 마치 자신이 뭔가 잘못하고 있는 것처럼 어색해했어요. 고마워하는 기색보다는 부담스러워하는 표정이 더 자주 보였죠. 그날 밤 태수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내가 여기 있는 게 맞나? 순이가 살아있을 때는
이런 고민 따위 해본 적이 없었어요. 자신만의 공간에서 자신만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게 당연했거든요.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남의 집에서 남의 눈치를 보며 살아야 하는 현실이 점점 무겁게 느껴졌어요.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야경이 유독 차갑게 느껴지는 밤이었습니다. 태수는 이불을 목까지 끌어당기며 눈을 감았어요. 내일은 좀 더 조심스럽게, 좀 더 눈치껏 행동해야겠다는 다짐과 함께 말이죠. 하지만 그는 아직 몰랐습니다. 진짜 시험은 이제 막 시작될 뿐이라는 것을. 함께 산지1 달이 지나자 태수는 이 집의 식사 패턴을 완전히 파악했습니다. 민경은 맞벌이로 바빠서 늘 간단하게 끼니를 때웠어요. 아침에는 토스트나 시리얼, 저녁에는 샐러드나 배달 음식이 전부였죠. 태수는 그런 모습을 보며 답답함을 느꼈습니다. 특히 손녀 지우가 제대로 된 음식을 못 먹는 게 안타까웠어요. 어느 날 새벽 태수는 정성스럽게 미역국을 끓였습니다. 순이가 늘 해주던 그 방식 그대로였어요. 미역을 불려서 참기름에 볶고 소고기와 함께 푹 우려낸 진한 국물이 집안 가득 퍼져나갔죠. 우와, 무슨 냄새예요? 지우가 코를 킁킁거리며 부엌으로 달려왔어요. 외할아버지가 미역국 끓였단다. 와, 정말 맛있겠어요. 지우의 눈이 반짝반짝 빛났습니다. 태수는 흐뭇한 미소를 지었어요. 하지만 그 미소는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뭐 이런 걸 다. 성호가 부엌 문턱에서 난처한 표정을 지으며 중얼거렸어요. 그의 얼굴에는 부담스러움이 먼저 떠올랐죠. 순간 태수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성호야, 미역국 끓였는데 한 그릇 먹어봐. 이런 거 부담스러워요. 저희 식성에 안 맞습니다. 성호의 말이 칼처럼 날카롭게 태수의 마음을 베어갔습니다. 태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손에 든 국자가 갑자기 무거워졌고 온 정성을 들인 미역국이 순식간에 민망한 존재가 된 기분이었죠. 저는 먹을게요. 외할아버지, 음식이 맛있어요. 지우가 밝게 웃으며 말했지만 성우는 그마저도 못마땅해 했어요. 지우야, 애가 짠 걸 너무 먹으면 안 돼. 지우의 얼굴이 순간 어두워졌습니다. 태수는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더욱 쓰려왔어요. 태수의 마음속에서 뭔가가 톡하고 끊어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성우는 평소처럼 토스트 한 조각만 구워 먹고 급하게 회사로 나갔어요. 민경은 간단히 샐러드를 먹고는 아버지, 고마워요라는 말만 남긴 채 출근했죠. 태수는 혼자 남은 부엌에서 가득 끓인 미역국을 바라봤습니다. 큰 냄비에 담긴 미역국이 갑자기 쓸모없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50년 넘게 가족을 위해 음식을 해온 자신의 정성이 한순간에 부담이 되어버린 현실이 너무 아팠습니다. 내가 잘못 생각했나? 태수는 찬물에 손을 적시며 설거지를 시작했어요. 하지만 그의 움직임은 평소보다 훨씬 느리고 힘이 없었죠. 며칠 뒤 똑같은 일이 반복되었습니다. 태수는 지우를 위해 된장찌개와 생선구이를 준비했어요. 어릴 때 민경이 좋아했던 메뉴였죠. 하지만 성호의 반응은 여전히 차가웠습니다. 아버지, 정성은 고맙지만 우리는 정말 간단한 걸 좋아해요. 그 말을 들으며 태수는 젓가락을 놓았습니다. 입맛이 싹 사라져 버렸어요. 지우마는 여전히 맛있게 먹어줬지만 성우의 시선이 계속 신경 쓰였어요. 내가 너무 나서는 건가? 그날부터 태수는 아예 요리를 하지 않기로 했어요. 대신 조용히 자신의 방에만 머물렀죠. 하지만 태수의 마음은 전혀 괜찮지 않았습니다.
순이와 함께 살 때는 이런 고민이 없었어요. 서로의 취향을 알았고 함께 만들어가는 식탁이 자연스러웠거든요. 특히 성우의 시선이 가장 힘들었어요. 태수가 뭔가 할 때마다 미묘하게 불편해하는 기색이 역력했거든요. 내가 짐이 되고 있는 건가? 그날 밤 태수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도시의 불빛들이 유독 멀게만 느껴졌어요. 태수는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순이야, 나는 어떻게 해야 할까? 하지만 돌아오는 건 침묵뿐이었어요. 그날부터 태수는 자신만의 작은 공간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거실 한편에 작은 책상을 놓고 오래된 목공 도구들을 조심스럽게 꺼내 놓았어요. 손에 익숙한 그 도구들을 만지니까 마음이 조금 편해졌죠. 이것만은 내가 할 수 있는 일이야. 태수는 작은 나무 상자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평생 목공일을 해온 손놀림은 여전히 정확하고 세련되었어요. 대패질을 할 때마다 나무 향기가 코끝에 스며들었죠. 며칠에 걸쳐 정성스럽게 만든 상자는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손바닥 크기의 작은 상자였지만 모서리 하나하나가 완벽했어요. 태수는 그 안에 가장 소중한 것들을 넣었습니다. 순이가 생전에 끼던 결혼반지, 그리고 순이가 마지막으로 써준 편지. 사랑하는 태수에게 당신이 있어서 행복했어요. 나는 괜찮으니까 너무 슬퍼하지 마세요. 태수는 그 편지를 읽을 때마다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순이의 글씨체가 점점 떨려가는 모습이 선명히 기억났거든요. 상자를 다 만들고 나서 태수는 것을 선반에 조심스럽게 올려놓았어요. 순이야, 이제 내 물건들이 제자리를 찾았구나. 태수는 상자를 바라보며 잠시 웃음을 지었습니다. 오랜만에 뿌듯함을 느꼈어요. 하지만 그 평화로운 순간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며칠 뒤 외출해서 돌아온 태수는 깜짝 놀랐어요. 거실이 완전히 달라져 있었거든요. 선반이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는데 그 어디에도 태수의 나무 상자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태수의 심장이 쿵쿵 뛰기 시작했어요. 어디 갔지? 태수는 급하게 거실을 둘러봤습니다. 그리고 구석진 곳에서 자신의 상자를 발견했어요. 쓰레기통 옆에 버려져 있었습니다. 순간 태수의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손이 떨리며 상자를 집어들었는데 다행히 안에 든 물건들은 무사했습니다. 하지만 태수의 마음은 이미 산산조각이 나 있었어요. 성우야, 태수의 목소리가 집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평소와는 전혀 다른 분노에 찬 목소리였어요. 네, 아버지. 무슨 일이세요? 성우가 방에서 나와 무덤덤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이게 뭐야? 태수는 떨리는 손으로 상자를 들어보였어요. 아, 그거요. 집에 잡동사니를 쌓아두면 지저분해 보이잖아요. 그래서 치워뒀어요. 성우의 말투는 너무나 담담했습니다. 마치 당연한 일을 한 것처럼 말하고 있었어요. 태수는 그 순간 온몸에 전기가 흐르는 것 같았습니다. 잡동산이라고. 네, 뭐. 오래된 상자 같은 거 말이에요. 성우는 여전히 무표정했어요. 태수의 분노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았죠. 태수의 가슴에서 뜨거운 무언가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이건 단순한 상자가 아니었어요. 순이와의 마지막 추억이 담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보물이었거든요. 이게 잡동산이야? 태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분노와 슬픔이 뒤섞인 복잡한 감정이었어요. 죄송해요. 그렇게 중요한 거였는지 몰랐어요. 성호가 형식적으로 사과했지만 그의 표정에는 진심이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태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목구멍이 메어서 말이 나오지 않았거든요.
그는 상자를 꼭 안고 자신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을 닫는 순간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어요. 순이야, 미안해. 태수는 침대에 주저앉아 상자를 열어봤습니다. 순이의 반지가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고 편지도 무사했어요. 하지만 태수의 마음은 완전히 무너져 있었습니다. 자신이 정성스럽게 만든 것이 잡동산이라고 불린 충격. 그것보다 더 큰 충격은 순이와의 추억까지 모독당했다는 느낌이었어요. 태수는 편지를 다시 읽어봤습니다. 나는 괜찮으니까 너무 슬퍼하지 마세요. 순이의 마지막 말이 귓가에 맴돌았지만 지금 태수의 마음은 전혀 괜찮지 않았어요. 그날 저녁 식사 시간 분위기는 최악이었습니다. 민경이 늦게 들어와서 분위기를 눈치챘지만 무슨 일인지 정확히 알지는 못했어요. 아버지, 무슨 일 있으세요? 아니다. 아무것도 아니야. 태수는 짧게 대답했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깊은 상처가 배어 있었어요. 성호는 평소처럼 조용히 식사를 했지만 가끔 태수를 흘끔 쳐다보는 게 느껴졌습니다. 지우마는 분위기를 모른 채 밝게 떠들었어요. 외할아버지, 오늘 학교에서 목공 시간이 있었어요. 외할아버지처럼 멋진 상자를 만들고 싶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태수의 가슴이 또다시 아팠습니다. 손녀는 자신을 그렇게 좋아해 주는데 정작 이 집의 주인은 자신을 짐으로만 여기고 있다는 현실이 너무 쓰라렸거든요. 그래, 지우야. 외할아버지가 나중에 더 예쁜 거 만들어 줄게. 태수는 억지로 미소를 지었지만 그의 눈가는 이미 촉촉해져 있었어요. 그날 밤 태수는 잠들지 못하고 계속 뒤척였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도시의 불빛들이 예전보다 더 차갑게 느껴졌어요. 내가 여기서 뭘 하고 있는 건가? 태수의 마음속에 깊은 의문이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순이와의 추억마저 잡동사니 취급받는 이곳에서 과연 자신이 계속 살 수 있을까요? 태수는 베개에 얼굴을 묻고 작게 흐느꼈습니다. 이제 정말로 돌이킬 수 없는 선을 넘어선 것 같았거든요. 나무상자 사건 이후 집안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태수는 더 이상 거실에 나오지 않았어요. 식사 시간에만 조용히 나와서 밥을 먹고는 다시 방으로 들어갔죠. 말수도 현저히 줄어들었습니다. 민경은 아버지의 변화를 눈치챘지만 정확한 이유는 알지 못했어요. 아버지, 무슨 일 있으세요? 요즘 너무 조용하시네요. 아니다. 그냥 피곤해서 그래. 태수는 짧게 대답했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깊은 지친 기색이 배어 있었어요. 성호는 평소와 다름없이 행동했습니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말이에요. 하지만 태수의 마음속에는 돌이킬 수 없는 상처가 깊게 패여 있었어요. 며칠이 지나면서 작은 갈등들이 계속 쌓여갔습니다. 태수가 거실에서 TV를 볼 때면 성우는 노골적으로 불편한 기색을 보였어요. 리모컨을 빼앗듯이 가져가서 다른 채널로 돌리기 일쑤였죠. 아버지, 이 프로그램 보세요. 더 재밌어요. 하지만 그 말투에는 전혀 배려가 느껴지지 않았어요. 오히려 명령하는 듯한 느낌이었죠. 태수는 그럴 때마다 아무 말 없이 일어나서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참자. 그냥 참자. 하지만 참는다고 해서 마음의 상처가 아무는 건 아니었어요. 어느 날 저녁 결정적인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민경이 늦게 들어와서 피곤한 기색이 역력했어요. 회사에서 힘든 일이 있었던 모양이었죠. 여보, 오늘 정말 힘들었어. 무슨 일이야? 성우가 물었지만 그의 관심은 이미 노트북 화면에 가 있었어요. 민경은 한숨을 쉬며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아버지도 요즘 이상하고 집안 분위기도 왜 이래. 뭔가 계속 어색해. 그때 성호가 노트북에서 눈을 떼며 말했어요. 아, 그건 말이야. 성호는 잠시 망설이더니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사실은 말이지, 아버지가 계시니까 좀 불편할 때가 있어. 민경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무슨 뜻이야? 아니, 나쁜 뜻이 아니라 우리만의 공간이 필요하지 않나 싶어서. 성호의 말이 계속되면서 민경의 얼굴은 점점 어두워졌어요. 지우도 이제 크는데 외할아버지한테 너무 의존하는 것 같고 우리 가족만의 시간도 필요하고. 태수는 방 안에서 그 대화를 다 들었습니다. 문틈으로 새어나오는 목소리가 선명하게 들렸거든요. 순간 태수의 가슴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어요. 결국 이렇게 되는구나. 태수는 침대 가장자리에 앉아 고개를 숙였습니다. 눈앞이 흐려지기 시작했어요. 거실에서는 대화가 계속되고 있었어요. 그렇다고 아버지를 어떻게 해? 민경의 목소리에는 갈등이 묻어 있었어요. 당분간 잠시 물러나 계시는 게 어떨까? 아버지 건강도 회복되셨고 혼자서도 충분히 지내실 수 있잖아. 성호의 말이 마지막 결정타였습니다. 태수는 그 순간 온몸에 힘이 빠지는 것을 느꼈어요. 자신이 이 집에서 얼마나 환영받지 못하는 존재인지 뼈저리게 깨달았거든요. 한참 후 민경이 태수의 방문을 조심스럽게 두드렸습니다. 아버지, 잠시 나와서 이야기 좀 해요. 태수는 힘겹게 문을 열었어요. 민경의 얼굴에는 미안함과 고민이 뒤섞여 있었죠. 아버지, 민경은 말을 시작하려다가 멈췄어요. 아버지의 눈에서 깊은 상처를 읽었거든요. 당분간 물러나 계시는 게 좋겠어요. 그 말이 나오는 순간 태수의 마음속에서 마지막 끈이 툭 하고 끊어졌습니다. 민경은 계속해서 변명을 늘어놓았어요. 아버지 건강도 많이 나아지셨고 성우도 새 직장에 적응하느라 스트레스가 많고 저도 요즘 회사에서 힘든 일이 많아서. 하지만 태수는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았어요. 결국 자신은 이 집에서 짐일 뿐이었다는 사실을 확인받은 거나 다름없었거든요. 알겠다. 태수는 한마디만 했어요. 그 짧은 대답 속에는 모든 걸 포기한 듯한 체념이 담겨 있었죠. 아버지, 민경이 더 말하려 했지만 태수는 이미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어요. 그날 밤 지우가 태수의 방문을 살살 두드렸습니다. 외할아버지, 들어가도 돼요? 그래, 들어와. 지우가 들어와서 태수 옆에 앉았어요. 아이의 맑은 눈에는 걱정이 가득했죠. 외할아버지, 우리랑 계속 살면 안 돼요? 그 한마디에 태수의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습니다. 지우만은 진심으로 자신을 원하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어른들의 세계는 그렇지 않았어요. 지우야. 태수는 손녀를 안아주고 싶었지만 목구멍이 메어서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외할아버지가 없으면 너무 심심할 것 같은데. 지우의 순진한 말이 태수의 마음을 더욱 아프게 했습니다. 자신을 진정으로 원하는 사람은 이 어린 손녀뿐이라는 현실이 너무 슬펐거든요. 지우야, 외할아버지는 항상 지우를 사랑한다는 것만 기억해줘. 태수는 간신히 그 말만 내뱉을 수 있었어요. 그날 밤 태수는 창밖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제 정말로 이 집을 떠나야 할 때가 온 것 같았어요. 하지만 마음 한편에서는 다른 생각이 꿈틀거리고 있었습니다. 그냥 이대로 끝날 순 없어. 태수의 눈에서 예전에는 볼 수 없었던 차가운 빛이 스쳐 지나갔어요. 오랫동안 참아온 감정들이
이제 다른 방향으로 흐르기 시작한 것 같았거든요. 사흘이 지난 아침, 태수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습니다. 새벽 공기가 차갑게 느껴졌지만 그의 마음은 이상하게 고요했어요. 어제까지의 분노와 슬픔이 모두 사라지고 대신 차분한 결심이 자리 잡고 있었죠. 태수는 오래된 서류함을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지난 몇 년간 정리해둔 중요한 문서들이 가지런히 정리되어 있었어요. 그 중에서도 가장 두꺼운 파일을 꺼냈죠. 윤성호 사업자금 대출 관련 서류. 태수는 그 파일을 천천히 넘겨봤습니다. 2년 전 성호가 새로운 사업을 시작한다고 했을 때의 일이 선명하게 떠올랐어요. 그때 성호는 무릎을 꿇고 사정했었죠. 아버님, 정말 좋은 기회예요. 이번만 도와주시면 꼭 성공해서 보답하겠습니다. 그때 성호는 지금과 전혀 달랐어요. 간절하고 정중했었죠. 태수는 그런 사위를 보며 마음이 아팠었습니다. 결국 자신의 집을 담보로 거액의 돈을 빌려주기로 했어요. 돈은 언제든 갚으면 되니까 사업부터 잘해봐. 하지만 태수는 조용히 모든 것을 문서로 남겨두었습니다. 정식 차용증, 담보 설정 서류, 상환 계획서까지 말이에요. 오래 목공일을 하면서 배운 계약의 중요성을 잊지 않았거든요. 성호는 그때 기뻐하며 말했었어요. 아버님, 정말 감사합니다. 이 은혜는 절대 잊지 않겠어요. 하지만 사업이 궤도에 오르면서 성호의 태도는 점점 달라졌습니다. 돈을 갚겠다는 말은 점점 줄어들었고 오히려 태수를 부담스러워하기 시작했어요. 사람이 이렇게 변할 수가 있구나. 태수는 쓴웃음을 지으며 서류를 다시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문서를 꺼냈어요. 며칠 전에 변호사 사무실에서 받아온 것이었죠. 채권 회수 통지서. 태수는 조용히 그 서류에 서명을 했습니다. 더 이상 망설일 이유가 없었어요. 아침 식사 시간, 태수는 평소와 달리 먼저 거실로 나왔습니다. 성호는 여전히 토스트를 먹으며 휴대폰을 보고 있었어요. 태수가 나타나자 잠깐 힐끗 쳐다봤지만 곧 시선을 돌렸죠. 성호야. 태수의 목소리가 거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평소와는 전혀 다른 차분하고 단단한 목소리였어요. 성호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네, 잠깐 이야기할 게 있어. 태수는 테이블에 앉으며 천천히 말했어요. 그의 표정에는 어떤 감정도 읽히지 않았죠. 성우는 뭔가 달라진 분위기를 감지했는지 휴대폰을 내려놓았습니다. 무슨 이야기인데요? 내가 사업 확장한다고 했을 때 기억나지? 태수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성우의 얼굴이 미묘하게 굳어졌어요. 아, 네, 기억해요. 그때 내가 집을 담보로 돈을 빌려줬잖아. 태수의 말이 이어지자 성호는 불편한 기색을 보였습니다. 그건 나중에 천천히 갚으려고 했는데, 그런데 그게 그냥 준 게 아니야. 태수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그 미소에는 따뜻함이 전혀 없었어요. 성호의 얼굴이 점점 창백해졌습니다. 계약서도 다 남아있거든. 태수는 봉투를 테이블 위에 조심스럽게 올려놓았어요. 성호는 그 봉투를 바라보며 입술을 말랐습니다. 뭐예요? 열어봐. 태수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했어요. 성호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정식 차용증과 상환 일정표가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어요. 이게 뭐예요? 성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내가 내게 빌려준 돈이야. 총 2억 3천만 원. 이자 포함해서 지금까지 2억 8천만 원이 되었지. 태수는 마치 날씨 이야기하듯 담담하게 말했어요. 성우는 서류를 보며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사람 대접을 못 받는 자리에는 더 있고 싶지 않아. 태수가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빌린 건 갚아야지. 그게 사람의 도리 아니겠어. 성호는 여전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손에 든 서류만 바라볼 뿐이었죠. 3개월 안에 갚으면 돼. 못 갚으면 담보로 잡힌 집이 경매로 넘어가고. 태수의 말이 끝나자 성호의 얼굴은 완전히 하얘졌습니다. 아버지, 이건 아버지라고 부르지 마. 태수가 차갑게 말했어요. 나를 짐으로 여기는 사람이 무슨 아버지야? 그 순간 성호는 자신이 얼마나 큰 실수를 했는지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태수는 더 이상 말하지 않고 자신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성호는 혼자 남아 서류를 바라보며 머리를 감추어요. 2억 8천만 원. 그 돈을 3개월 안에 구할 방법은 없었어요. 사업은 겨우 궤도에 올랐을 뿐이고 그마저도 태수의 돈으로 시작한 것이었거든요. 성호는 그제서야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깨달았습니다. 태수를 단순히 나이든 장인으로만 생각했던 게 큰 실수였어요. 그는 평생을 살아오면서 축적한 지혜와 경험이 있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을 진심으로 도와준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성호는 그 모든 걸 무시하고 태수를 짐으로 여겼습니다. 이제 그 대가를 치러야 할 시간이 온 것이었어요. 방 안에서 태수는 창밖을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순이야, 내가 너무 심하게 한 걸까?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시원한 기분도 들었어요. 오랫동안 참아왔던 감정을 드디어 표현한 것 같았거든요. 그리고 그는 깨달았습니다. 인생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건 돈이 아니라 서로를 대하는 태도라는 것을. 사람 사이의 관계는 말로만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작은 존중과 기억으로 지켜지는 법입니다. 아무리 가까운 사이라도 그 신뢰를 잃으면 회복하기 어려운 상처가 남지요. 태수의 선택은 단순한 돈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나를 짐으로만 보는 자리에는 머무르지 않겠다는 마지막 자존심을 보여주고 싶었던 겁니다. 가족이란 이름으로도 예의와 감사는 결코 사라져선 안 됩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소홀히 대하는 태도 하나가 누군가의 마음을 무너뜨릴 수도 있으니까요. 혹시 지금 곁에 있는 가족이나 가까운 사람에게 당연시하고 있는 건 없으신가요? 오늘만큼은 작은 한마디 고마워 수고했어라는 말을 전해보면 어떨까요? 그게 서로의 마음을 이어주는 가장 단단한 다리가 될지도 모릅니다. 여기까지 이야기를 함께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당신의 삶에서도 존중과 따뜻함이 늘 곁에 함께하길 바랍니다.